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차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시동생을 직접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처음 남편과 연애할 땐 좀 과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희종 씨 미안해요. 제가 좀 늦었죠. 아니요, 많이 늦은 것도 아닌데요. 근데 무슨 일로 늦었어요? 아, 동생 아침 좀 챙겨주다가. 동생 대학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걔가 깨우질 않으면 아침도 안 먹고 굶고 다녀서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주말에도 영화를 보기로 해놓고 늦었기에 왜 늦었냐고 물어보니 시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조금 늦었던 얘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대학도 포기한 채 시동생의 뒷바라지를 한 사람이었죠. 솔직히 이 남자랑 결혼은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결혼해도 저보단 시동생이 우선일 것 같아 이별을 고려하던 즈음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 아파서 직장에 연차까지 쓰고 쉬던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 누군가 제 자취방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기운이 없어서 겨우 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 여길 어떻게... 지금 회사 있을 시간 아니에요? 지금 회사가 중요한가요? 제가 죽 쌌는데 좀 먹어볼래요? 그날 남편은 종일 제 옆에서 절 간호했죠. 종일 같이 있으면서 남편이 참 자상하고 순한 사람이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엔 저도 습관이 된 건지 남편이 집에 가지 않고 계속 제 옆에 있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동생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다 큰 녀석인데요 뭐. 그 녀석이 장학금을 받아줘야 저도 좀 숨통이 트이니까. 그래서 매번 그렇게 힘들게 깨워서 밥 먹여서 학교 보내는 거죠. 정신 차리고 공부 똑바로 잘하라고. 그럼 저도 좋고 그 녀석 취업할 때도 좋고. 남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슬쩍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래도 결혼 후엔 같이 사는 게 마음이 편하시겠네요. 예? 아이, 다 큰 녀석이랑 어떻게 신혼살림을 같이 해요. 안 그래도 지금 그 녀석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취할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너무 뛰더라고요. 결국 전 그와 결혼했고 우린 둘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결혼과 함께 시동생은 자취를 시작했죠. 막상 시동생을 만나고 보니 정말 똑똑하고 싹싹하더라고요. 한 번은 시부모님 기일에 셋이서 술 한 잔씩 하는데 시동생이 잔뜩 취해서 저에게 부탁하더라고요. 형수님, 저희 형 잘 부탁드려요. 늘 저한테 헌신만 하고 살아가지고 제가 형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런 형이 형수님 얘기할 때마다 그냥 입이 그냥 귀에 걸려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이제야 형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진짜 좋습니다. 제가 형수님께도 평생 잘할게요. 시동생이 술에 취했지만 말을 어찌나 예쁘게 하던지 저도 모르게 우리 반찬하면서 시동생 것도 만들어서 가져다주고 때 되면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연락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동생을 제 동생처럼 챙기게 됐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시동생이 결혼한다며 동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전 동서를 보자마자 살짝 당황했어요. 솔직히 좀 깍쟁이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난 당근 싫은데. 자, 오빠, 여기 당근. 내가 먹을게. 같이 밥을 먹는데 자기 음식에 있는 당근을 안 먹는다며 시동생에게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안 먹을 거면 빼서 버리든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걸 시동생에게 먹으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동생이 좋다는데 반대해봤자 가족끼리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아서 그래도 최대한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했어요. 동서는 참 웃는 모습이 예쁘다. 어머, 벌써 동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완전 오글거려. 동서의 말에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고 말았죠. 그런데도 시동생은 그저 동서가 좋아서 동서만 보고 배시시 웃고 있더라고요. 아, 동서라는 호칭이 어색한가 보네. 근데 오글거린다는 표현은 손윗 사람한테 쓰긴 좀 무리하지 않아? 네? 뭐 그럼 죄송해요. 솔직히 아직 그런 호칭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남편도 그냥 참으라는 듯 제 무릎을 가볍게 두드렸고 전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 전 남편에게 토로했어요. 아니, 우리 도련님은 어째 저렇게 보는 눈이 없어? 왜? 당신도 봤잖아. 완전 깍쟁이 같지 않아? 지가 당근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왜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그걸 주워 먹으라고 해? 뭐 음식 남기는 걸 아까워하나 보지. 그런 여자였으면 애초에 편식도 안 해. 그냥 남편 부려먹으려고 저러는 거지. 그냥 아직 어리잖아. 좋게 봐줘. 아, 그래야지 뭐 어떡해. 아주 도련님 눈에서 하트가 막 튀어나오더라. 그러니까 되게 좋은가 봐. 그렇게 시동생은 동서와 결혼했고 갑자기 직장을 관두더니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좀 걱정스러웠지만 그냥 응원해주는 수밖에 없었죠. 결혼 후 시동생은 오로지 아내의 말만 들었고 저나 형에겐 의견을 구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하면서도 은근히 섭섭하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에 만나서 시동생에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물으니 동서가 잽싸게 대답을 가로채더라고요. 그럼요. 시작치고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근데 형님은 은근히 저희 신랑을 멋대로 조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네,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물으시면서 저희 남편한테만 묻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동생에게만 묻는 건 어디까지나 시동생이 더 편해서였고 이래라 저래라 한 적도 없었거든요. 동서의 말에 이번엔 시동생도 그건 아니라고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여보, 형수님이 언제 그러셨다고. 뭐가 언제야? 내가 당신 문자 다 봤는데? 형님이 요즘 어떻게 지내냐? 건강 잘 챙겨라. 힘든 일 있으면 말해라. 이렇게 보냈잖아. 그거야. 가족끼리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지.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 집 일 다 알려고 하시고 나한테 물었다간 내가 뭐라고 할까봐 안 물으시는 거잖아. 동서,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 근데 난 동서랑 결혼 전부터 서방님을 챙기는 게 습관이 돼서. 어머, 누가 들으면 기저귀 갈아줄 적부터 키운 줄 알겠어요? 형님이 우리 남편 친엄마는 아니잖아요. 동서가 제 앞에서 예의 없게 구는데도 남편은 그저 입만 꼭 다물고 있더라고요. 때때로 엄마 같은 마음에 동서가 버릇없이 굴 때마다 한마디씩 했는데 당신이 엄마는 아니지 않냔 반문에 차마 더는 그 노릇도 할 수 없더라고요. 시동생 부부가 돌아간 뒤 저는 섭섭해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은 동서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도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둘 다 예민해서 그래. 사실 시훈이한테 들었는데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진 않는 모양이야. 어머, 정말? 사방님이 그랬어? 어. 요즘 들어 남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이는 게
시동생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듣고 보니 제 앞에서 까탈스럽게 굴던 동서가 밉기보단 짠하더라고요. 동서가 하자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잘 안 되니 더 예민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과 동서가 밤늦게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동서가 갑자기 울면서 저에게 간절히 부탁하더라고요. 형님, 이 여운 못 막으면 저희 죽어요. 그런 동서의 모습이 처음이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5억이라니 직장인 부부인 우리 부부에겐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집을 담보로 5억을 만들어주기로 했죠. 그리고 5억을 내밀었더니 시동생이 엉엉 울더라고요. 형수님, 제가 차용증이라도 쓸게요. 이거 꼭 갚겠습니다. 그러나 저나 남편이나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급한 불부터 꺼요. 돈보단 사람이 먼저지. 진짜 감사해요. 제가 진짜 평생 잘할게요. 시동생은 제가 결혼하던 즈음 했던 약속을 또 했고 전 그런 시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동생의 사업이 대박이 난 겁니다. 저랑 신랑은 너무 기뻐했고 몇 달 뒤 시동생과 동서가 우리 집으로 오더니 말하더라고요. 형님, 빌렸던 돈 좀 전에 계좌로 넣었어요. 형이랑 형수님 덕분에 살았어요. 가족끼리 뭘 수고했다. 형이랑 형수님 아니었으면 저희 재기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형님, 진짜 감사해요. 시동생 부부가 돌아간 뒤 전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넣은 돈은 정확히 5억이었어요. 솔직히 돌려받을 줄도 몰랐던 돈이지만 원금만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 표정을 본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아니 5억 말이야. 딱 원금만 들어와 있네. 그래? 생각보다 현금이 없나 보네. 그런 거겠지? 뭐 그렇겠지. 갑자기 잘 된 거니까 현금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도 기특하게 우리 돈부터 얼른 갚은 것 같아. 그래, 그랬겠지. 남편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시동생 부부에게서 이자 혹은 이자 비슷한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차용증도 없었고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지만 본인들은 비싼 외제차에 으리으리한 집까지 일시금으로 샀다면서 위기에서 구해준 우리 부부에겐 이자 조금도 줄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즈음 저희 부부는 식당을 시작했는데 식당이 정말 잘 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너무 바빠서 평소엔 섭섭할 틈도 없었어요. 그러다 한 번씩 온몸에 명품을 휘두른 시동생 부부를 볼 때마다 묘하게 섭섭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 부부는 사업에, 우리 부부는 식당에 매진하는 사이 점차 연락도 끊겼습니다. 언젠가부터 명절에도 오겠단 말이 없고 먼저 연락을 해도 잘 받질 않더라고요. 속상하긴 했지만 시동생 부부는 너무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이 벌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변한 것 같았죠. 여보, 그래도 서방님한테 전화 한번 해봐. 내 전화도 안 받아. 당신 전화도?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하네. 당신도 기억하지? 우리가 5억 빌려준 덕에 제기해놓고도 아직까지 이자 한 푼도 안 준 거. 그래서 전에 회사 식구들 데리고 우리 가게로 회식도 오고 그랬잖아. 그게 이자 갚은 거라고? 그건 우리가 서비스해준 대가를 받은 거지. 심지어 친동생이라고 엄청나게 깎아줬잖아. 아휴, 근데 요즘은 그마저도 오질 않네. 처음엔 저도 섭섭한 마음에 괜히 더 투덜거렸는데 쓸쓸해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저까지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또 뭉치게 되겠지. 그러려나? 그럼 당신이 어떻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시동생을 보는 저와 남편의 마음은 늘 자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장만한 우리 집을 담보로 5억도 대출받아 줄 수 있었는데 돈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건지 시동생도 결국 변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결국엔 만나게 될 거라고 언젠가는 철이 들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완전히 맛집으로 자리 잡았고 그 사이 우리 부부에겐 예쁜 딸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글라스에 요란한 머리 염색을 한 여자가 식당에 찾아왔어요. 그 여자가 카메라를 들고 시끄럽게 떠들며 촬영을 하는 것까지만 보고 제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카메라로 영상이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네? 이거 바퀴벌레잖아. 여러분, 이 식당 음식에 이렇게 큰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그 유명인은 자신의 카메라에 대고 우리 식당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며 난리를 쳤고 식당 안에서 식사 중이던 모든 손님이 점차 숟가락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위생관리에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요. 그러나 그 유명인은 제 이야기는 듣는 둥 마는 둥 자신의 카메라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큰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건 이 식당 안에 이미 수많은 바퀴벌레 알이 득실거린다는 뜻이겠죠?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의 실체를 제가 밝혀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식당은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깨끗하기까지 해서 식당에 들어와도 음식 냄새가 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할 정도였죠. 그런데 하필 음식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한 사람이 SNS에서 엄청난 팔로워를 가진 유명인이었던 겁니다. 우리 식당은 SNS상에서 맛집으로 알려진 식당의 비밀이란 제목 하에 최악의 위생 상태를 가진 식당으로 둔갑해버렸고 며칠 만에 손님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저희 딸이 희귀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매달 나가는 치료비가 어마어마했는데 하필 모아둔 종잣돈을 남편 친구에게 투자한 뒤였어요. 여보, 일단 친구한테 투자금 일부라도 좀 돌려달라고 해. 그게 아이, 그 녀석이 연락을 안 받네. 뭐? 설마 사기는 아니겠지? 그럴 녀석이 아닌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식당이 망하면서 나가는 직원들 퇴직금에 마지막 월급까지 챙겨주느라 저희 부부의 수중에 있던 돈은 다 쓰고 말았어요. 당장 딸이 치료비가 필요한데 통장을 다 털어도 10만 원이 안 모이더라고요. 여보, 어떡하지? 시은이한테 말해볼까? 서방님한테? 남편이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이제 남은 건 동서뿐이었습니다. 당신이 해볼 거지? 그래도 나보단 당신이랑 재수씨가 더 친했잖아. 내가 뭘 친해. 오히려 동서가 날 안 좋아했지. 그래도 정말 이제 곧 죽어도 동서한테 돈 빌려달란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떡해요. 자식 일인데. 전 겨우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동서 역시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남은 건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집이 어딘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동선의 집 앞에 서니 차마 초인종을 못 누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동선애가 이사한 뒤에도 우리를 집에 초대 한 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집에 제 발로 찾아오고 보니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그래도 딸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적어도 돈이 없는 집은 아니니까, 우리한테 받은 도움도 있었으니까 이 순간만 견디면 돈은 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털이 풍성한 고양이를 안은 채 동서가 나오더라고요.
어머,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이젠 저에게 형님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동서,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식당 소문 들었어요. 그러게, 식당 관리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뭔가 이상했어. 우리 식당에서 바퀴벌레가 나올 리가 없거든. 이후로 우리가 식당을 샅샅이 검사했는데도 바퀴벌레 알조차 나오지 않았어. 아, 뭐 저한테 그런 소리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바퀴벌레가 나왔으면 나은 거지. 이제 와서 뭐하러 굳이 그런 핑계를 대세요. 차라리 깔끔하게 인정하고 죄송하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랬으면 이 지경까지 됐겠느냐고요. 동서는 그간 우리의 식당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동서, 아무튼 내가 오늘 온 건 설마 돈 빌려달라 그런 민폐 끼치러 오신 건 아니죠? 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동서는 그런 저를 빤히 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돈 벌고 나니까 사방에서 돈 빌려달라는 인간들만 바퀴벌레처럼 바글바글해요. 이놈의 바퀴벌레는 아무리 밟아 없애도 끊이질 않아. 마치 저더러 들으라는 듯 그렇게 말하는데 평소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돌아섰을 텐데 아픈 딸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동서도 알고는 있지. 우리 딸 낳은 거. 아, 그러셨어요? 그건 몰랐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희귀병을 앓고 있어. 근데 지금 치료비가 없어서 말이야. 혹시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우리가 투자한 게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동서가 절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며 소리쳤어요. 아, 거머리 같은 년이 진짜. 당장 꺼져. 갑작스런 욕지거리에 정신이 다 멍해진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서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 동서의 뺨을 때리더니 통장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내민 통장을 본 동서는 갑자기 벌벌 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시동생 부부와 연락이 끊긴 뒤 저희 부부는 출산과 육아, 식당 운영으로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너무 예쁜 딸이 태어나 기쁘긴 한데 문제는 딸이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아기 때부터 병원에 드다드는 일이 잦았습니다. 매달 드는 치료비만 수백이었지만 식당이 잘 돼서 돈 걱정은 없었어요. 식당 하루 매출이 아이의 한 달 치료비였거든요. 그저 아이만 잘 자랄 수 있다면 뼈가 닳도록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각오로 일을 하다 보니 종잣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내 친구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모은 돈으로 투자를 좀 해보면 어떨까? 사실 그즈음 우리 부부는 종잣돈을 어떻게 투자할지 놓고 고민이 많았거든요. 중국에서 사업 크게 한다던 그 친구? 당신 동창이라고 그랬나? 중학교랑 고등학교도 다 같이 나왔지. 결혼식에도 왔었잖아. 그래도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친구가 예전부터 자기한테 투자하라고 돈 많이 불려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나도 겁나서 결정을 못했거든. 근데 내 친구 중에서도 그 친구한테 투자했다가 돈 불린 친구가 꽤나 돼. 그 투자하라는 친구가 당신한테 그렇게 말해? 아니, 얼마 전에 동창회 갔다 왔잖아. 그 친구는 바빠서 못 오고 다른 녀석들이랑 술 한 잔씩 하면서 얘기하는데 와, 다들 돈을 엄청나게 불렸다는 거야. 그 친구가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감각이 좋은가 봐. 그래도 난 좀 불안한데. 그럼 일단 조금만 투자해볼까? 얼마나? 결국 전 남편의 투자를 허락했고 몇 달 뒤 남편이 투자한 돈은 공이 하나 더 붙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돈이 불어난다고? 더 투자할까? 아니야. 좀 더 신중해야 돼. 원래 사기꾼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유도하잖아. 처음엔 적은 돈을 불려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러다가 결국 거금을 투자하게 해서 그 돈을 날리게 되는 식이야.
아이, 내 친구 그런 놈 아니야. 여보, 당신은 서방님 보고도 아직도 몰라?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라고. 특히 사업하는 친구라며. 과연 돈 앞에서 진실하기만 할까? 그럼 여기까지만 해? 그렇지만 불려온 돈이 자릿수가 달라졌다 보니 솔직히 좀 더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투자금을 늘리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남편의 친구는 성원에 보답하듯 우리 부부의 돈을 조금씩, 때때로는 꽤 많이 불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식당도 잘 되고 종잣돈도 투자에 성공한 것도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그 즈음 딸의 희귀병에 차도가 생겼단 것이었습니다. 임상에 참여한 약이 따님에게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대로 치료제 효과가 지속된다면 성인이 됐을 땐 치료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정말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 속단하긴 이르고요. 꾸준한 치료가 필수입니다. 혹시 비용 감당은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어떻게든 감당해야죠. 네, 약을 중단하지 않게 계속 투약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꼭 명심해 주세요. 네, 명심 또 명심할게요. 딸이 정상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투자를 시작한 것도 혹시나 있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혹여나 잘 되던 장사가 잘 안 되거나 할 때 딸의 치료를 멈춰선 안 됐으니까요. 전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10억 투자하자. 그즈음 남편의 친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투자금을 고액까지 받고 있었는데 적어도 원금 손해는 보지 않는다며 남편에게도 투자를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은 10억을 전부 다? 원금 손해는 안 본다며. 믿을 만한 사람인 건 분명하잖아. 그럼 내가 그 녀석 집이랑 본 것까지 다 알아. 그런 거 말고 투자자로서 믿을만 하지. 그 녀석 최근엔 TV도 나왔잖아. 요즘 섭외도 계속 들어온다는데 녹화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대. 어머, 그래? 어,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되는 대로 방송 출연도 더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실패 없는 투자법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고. 마인드가 좋네. 그 녀석 학창 시절부터 공부보단 돈에 관심이 많았어. 그러더니 결국 그렇게 성공을 하네. 그때 우리 부부에겐 현금 10억이 있었습니다. 그 10억을 투자로 불려서 이후엔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안정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었죠. 결국 남편은 10억을 친구에게 투자했고 몇 달 후 식당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 이후 식품위생에 점검하겠다는 식약처 직원들이 수시로 오갔고 기자들 또한 밖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점검 결과가 어떻습니까? 위생 상태가 불량한가요? 기자들은 우리 가게에서 나가는 식약처 직원을 취재하는 것은 물론 툭하면 들어와 저와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바퀴벌레 논란에 대해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분이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한 후로 식당 구석구석을 다 찾아봤지만 바퀴벌레 알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건가요? 거짓말인지 뭔진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우리 식당 음식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나 논란이 시작된 후로 손님은 급격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식약처의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그랬습니다. 거기다 제가 한 말은 일부만 과장되어 기사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식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 유명인이 조작한 것 같은 식이었죠. 기사가 나가자 바퀴벌레 논란을 만든 그 유명인은 제가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난리였고 논란은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친구가 유명인이 올린 영상이라며 주소를 보내주기에 봤더니 그 유명인이 자기 개인 방송에서 우리 식당을 또 저격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전 그 식당을 음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전 이미 유명한데 굳이 논란을 만들어 이목을 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 그저 여러분의 알 권리를 알렸을 뿐인데 그 식당은 유명세만 믿고 반성은커녕 잘못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당은 혼쭐이 나야죠. 그 결과 우리 식당은 위생불량에 반성조차 하지 않는 식당으로 신뢰를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불매운동까지 일어나면서 종일 손님이 없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직원들을 더는 데리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식당의 결백을 믿고 남아서 기다려주셨는데 식당의 상황이 회복될 것 같지가 않아요. 아유, 대체 그 여자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식약처에서도 위생상 문제가 전혀 없고 오히려 너무 깨끗하다고까지 결과를 발표했는데 진실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지인은 진실을 알아도 오기가 무섭대요. 불매운동에 참여 안 했다고 사진이라도 찍힐까봐. 실제로 우리 식당 밖엔 누가 불매운동을 지키지 않는지 감시하겠다는 사람들이 수시로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업을 방해하는데도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식당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신고했다간 식당 이미지만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이제 다른 직장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 저 당분간 월급 안 받아도 됩니다. 곧 오해가 풀릴 거예요. 그럴 순 없어요, 주방장님. 아이들이 셋이나 있는데 이번 달 월급까지는 어떻게든 드릴 테니까 다른 식당 알아보세요. 주방장님 실력이면 분명히 좋은 곳 찾으실 거예요. 사장님, 식당 접으시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아침에 식당 매출은 마이너스가 됐고 이미 고용한 많은 직원의 인건비는 그럼에도 매달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전 우리 식당의 결백을 믿으며 끝까지 남은 직원들에게도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에게 남은 마지막 종잣돈이었어요. 직원들을 모두 내보낸 뒤 식당엔 저랑 남편만 남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에도 우리 부부는 식당에 나가 쓸고 닦고 소량이라도 식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0억을 투자한 남편의 친구와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었죠. 여보, 만약에 당신 친구가 끝내 연락이 안 되면 우리 식당 팔자. 식당을 팔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일단 우리의 치료비부터 마련해야지. 보증금이 얼마나 남았지? 그동안 월세를 못 내서 많이 깎였을 거야. 그래도 당장 치료비는 할 수 있잖아. 여보, 그래도 식당을 파는 건 좀. 내가 바보였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10억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었는데. 원래는 미래를 위해 투자했던 거잖아. 너무 낙담하지 마. 근데 연락이 안 되잖아. 우리가 너무 순진했나 봐. 그 즈음엔 남편도 더는 친구를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떠올린 게 시동생 부부였어요. 저는 시동생 부부와 너무 교류가 없었던 탓에 그들의 존재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바퀴벌레 논란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던 때였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갑자기 시동생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가 5억 빌려줬던 건 기억할까? 당연히 기억하겠지. 그러나 시동생 부부가 돈을 빌려줄 거란 확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사람들이었다면 애초에 우리와 인연을 끊지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에도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찾아가기로 한 그 밤엔 밤새 잠도 못 잤어요. 그날 아침 원래 남편도 같이 갈 계획이었는데 급히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 혼자 시동생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갔는데 집도 옮겼으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다행히 동서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게 다행인 줄 알았죠.
하지만 딸아이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는 제 말에 동서는 욕지거리부터 내뱉었어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욕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랑 다를 게 뭐야? 내 돈이 당신 돈이야? 어? 뭐 맡겨놨냐고. 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동서는 힘들 때 우리가 집 담보로 5억 대출 받아준 건 기억나? 그래서? 그래서? 그 돈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떵떵거리고도 못 살았을 텐데 가족끼리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가족? 우리가 안 본 지 10년이 넘었는데 무슨 가족이야? 도저히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동서의 뺨을 때린 것이었죠. 이봐, 당신 지금 나 때렸어? 뺨을 맞은 동서가 버럭 소리치자 안에서 시동생이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 이 인간들 좀 봐. 시동생은 저와 남편을 발견하곤 당황했습니다. 아니, 향수, 그리고 형까지. 그러나 빨개진 동서의 뺨을 보곤 부들부들 떨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야? 당신이 우리 와이프 때렸어? 뭐라고? 야, 너 지금 형수한테 반말했어? 반말 좀 하면 어때요? 10년 만에 나타나선 뭐라고? 돈을 빌려달라고? 이게 무슨 가족이야.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좀 굴던가. 재수씨. 여보, 저 사람이 내 뺨 때렸어. 뭐라고? 형이 때렸다고? 형, 미쳤어? 그 순간 남편은 시동생의 뺨을 때린 정도가 아니라 갈겼습니다. 동서보다 훨씬 더 센 힘으로 때린 탓에 소리도 엄청나게 컸어요. 뺨이 시뻘겋게 부어오른 시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아이 진짜, 형이 뭔데 날 때려? 내가 뭐냐고? 내가 누구긴 너 키운 형이지? 그게 언제 일인데 아직까지 생색이야. 뭐? 생색? 이번에 남편은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저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이러지 마. 당신 주먹이 아까우니까. 형수, 지금 뭘 했어요? 어? 주먹이 아까워? 너 말 똑바로 안 해? 내가 뭘 똑바로 안 했는데. 자꾸 형수한테 반말하고 있잖아. 진짜 기막혀서. 자기들이 아직도 당신 부모인 줄 아나 봐. 이것 봐. 내가 이래서 연을 끊어야 한다고 한 거야. 가뜩이나 당신이 자기 자식인 줄 착각하는데 5억 빌려줬다고 얼마나 유세를 부렸겠어. 연을 끊었는데도 결국 이 꼴을 보잖아. 내 말이 딱 맞지? 그러게. 당신 말이 딱 맞네. 에휴. 동서는 절 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당신들 5천만 원이 우리가 빌렸던 5억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당당한 거지? 그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온 거 아니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우리 딸이 아프다고 좀 도와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굳이 10년간 연락도 안 한 우리한테 찾아와서 이러는 이유가 뻔하잖아. 그리고 솔직히 그동안 식당도 엄청나게 잘 됐을 텐데 5천만 원이 없을 리가 있어? 다 있으면서 이러는 거라니까. 이 기회에 우리한테 못 받은 이자 받아 먹으려고. 당신 말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 형수, 우리 와이프 말이 맞죠? 그래도 시동생은 더 오래 본 정이 있으니까 설득하면 좀 들어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서방님, 우리가 돈이 없으면 동생네까지 찾아와서 이러지 않죠. 우리가 어디 서방님네 사업 잘 되고도 뭐 하나 해달라고 한 적 있었어요? 우리 지금껏 우리 식당만 열심히 운영하며 잘 살았어요. 근데 모아둔 돈을 다 투자했는데 투자자랑 연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온 거라고요. 하여튼 멍청한 건 알아줘야 해.
이래서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랑 상종도 하기 싫다니까?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대학 안 나오고도 열심히 잘만 살았어. 잘 산 결과가 이거야? 이렇게 동생 부부네 집에 와서 돈 달라고 구걸하는 거?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동서의 앞으로 통장을 펼쳐 내밀더라고요. 전 남편이 뭘 하는 건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통장 잔액을 본 동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시동생 역시 보더니 깜짝 놀란 저랑 남편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전 어리둥절해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더라고요. 여보, 고생 이제 끝났어. 이거 열어봐봐. 전 동서와 시동생이 본 통장 잔액을 그제야 볼 수 있었습니다. 통장엔 자그마치 100억이 있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그 순간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급히 집을 나서던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어? 남편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 대답했습니다. 뭐긴 뭐야. 친구가 투자금을 10배로 돌려준 거지. 정말이야? 중국에서 일 처리하느라 연락을 못 받았대. 아침에 갑자기 연락이 와선 10억에 대한 지분 정리해서 보내준다기에 은행에 가서 확인했는데 100억이 들어와 있더라고. 세상에, 우리 딸 이제 치료받을 수 있겠어.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은 딸의 치료뿐이었습니다. 전 그제야 속이 후련해져서 통장을 품에 안은 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하고 가자. 뭐하러 이런 사람들한테 힘을 써. 한땐 우리가 아꼈던 가족이었고 동생이었지만 여기 있는 인간들은 우리가 알던 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같이 있다간 우리도 저렇게 될지도 몰라. 얼른 가자. 전 동서와 시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찌됐든 나한테 함부로 말하고 욕까지 한 건 그쪽들도 잘못이었지만 우리 남편이 뺨 때린 건 내가 사과할게요. 근데 그거 알죠? 말도 함부로 하면 폭력인 거. 그러니 서로 주고받은 걸로 생각해줘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을 데리고 돌아서려던 그때였습니다. 형수님, 왜 갑자기 존댓말을 하세요? 시동생이 갑자기 정중하게 구는 겁니다. 돌아보니 동서도 벌벌 기고 있더라고요. 형님, 저 딸기 맞은 거 하나도 안 아파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웃기까지 하는 겁니다. 와,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해서 뭐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곧 시동생 부부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동생은 갑자기 저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형수님, 그리고 형, 사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예민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갑작스런 태세 전환이 당황스럽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형수님, 저희 사업 망했어요. 처음엔 진짜 잘 돼서 돈을 긁어 모았는데 지금은 다 망해서 외제차도 다 팔고 현금도 없고 남은 거라곤 이 집뿐인데 이 집도 곧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요. 형님, 그래서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가뜩이나 우리 상황도 안 좋은데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돈이 있는데 빌려달라고 하는 줄만 알았죠. 우리 조카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남편도 그 둘의 모습이 기가 찬지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그러나 두 사람이 망했다고 해도 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서방님, 10년 전에 우리가 5억 빌려줬을 때 우린 돈이 있어서 빌려준 줄 알아요? 우리도 하나 있는 집 담보대출 받아서 빌려준 거였어요. 솔직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각오로 빌려드린 거라고요. 형님, 그래서 저희가 갚았잖아요. 그래, 원금만 딱 갚았지. 형님 그런 분 아니면서 지금 이제 안 줬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동서, 우리 말은 똑바로 하자. 내가 지금 이자 안 받았다고 이러는 거야?
그럼 뭔데요? 저희가 5천만 원 안 빌려드려서 화나신 거잖아요. 그 정도면 이자로 받고도 남았을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잖아요. 동서는 참 동서만큼만 생각하는구나. 시동생 부부는 여전히 저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5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나갔을 것 같아? 예? 적어도 우리가 빌려준 5억으로 사업이 대박 났으면 우리가 냈을 이자 정도는 같이 갚을 생각을 해야 도리지. 5억의 수입이 생겨서 우리 돈부터 급히 갚은 것도 아니고 돈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올 때였잖아. 외제참에 좋은 집이며 현금으로 다 사면서 위기일 때 도와준 형한텐 이자 한 푼을 더 못 주던 사람들이잖아. 나랑 남편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겨우 이런 사람들이었단 사실이 실망스러운 거라고. 서방님,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 전 빼도 돼요. 형이 그렇게 키웠어요? 형은 대학도 못 가고 서방님을 대학 보낼 정도로 아끼면서 키웠는데 아무리 와이프가 그렇게 떠들어도 서방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이제 형수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서방님은 다 알고도 그냥 동서 뜻에 따른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돈 많아지고 뭐 하나 아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귀찮아졌던 거겠죠. 시동생도 더는 제 말에 대꾸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시동생 부부를 그대로 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찾아보니 시동생 부부의 사업이 몇 달 전에 정말 부도가 났더라고요. 아니, 진짜 부도가 났네? 어머, 그러니까. 남편은 그 와중에도 뒤늦게 시동생 부부의 뺨을 때린 걸 후회했습니다. 내가 좀 심했나? 약간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 어딜 감히 우리 와이프한테. 그렇게 해서라도 둘이 정신을 좀 차리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당신이 재수시험 낼 때 말리지 말걸. 에휴, 이제야 후회해? 시훈이까지 그러는 걸 보고 나니까 에휴, 많이 후회되네. 그러나 우리에겐 후회할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우린 일단 딸아이의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고 식당은 아쉽지만 접기로 했습니다. 한 번 시작된 논란은 긁어봤자 계속해서 부스럼만 만들더라고요. 그 사이 시동생 부부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사한 우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형님, 제가 진짜 중요한 걸 찾았어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우리 이사한 지 좀 됐는데. 형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동서는 저에게 휴대폰 속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식당에 바퀴벌레 논란을 만든 유명인의 영상이었어요. 가만히 보니 우리 식당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한 그날의 영상이더라고요. 형님, 여기 보세요. 이땐 이 안에 바퀴벌레처럼 보이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카메라가 다른 곳을 찍은 다음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타나요. 동서와 시동생은 유명인의 영상이 조작된 걸 찾아온 거였어요. 사실 영상 볼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형님이 그렇게 장사하실 분이 아닌데 좀 꼬장꼬장 하셔도 정직한 분이시잖아요. 동서는 여전히 제 속을 긁어대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했지만 그래도 유명인의 영상이 조작된 걸 찾아준 건 고맙더라고요. 물론 이제와 얼마나 이슈가 될까 싶었지만 일단은 그 유명인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도 시동생 부부는 자신들의 공을 치하해달라는 듯 수시로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형님, 저희 결국 집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래, 안 됐네. 그래서 단칸방에서 월세 살아요. 그래도 단칸방이라도 있으니 감사해야겠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이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 사이 유명인이 우리 식당의 바퀴벌레 서간을 조작한 게 기사화되면서 주변에서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식당은 다시 안 열 거냐? 사실은 그 식당만큼 맛있는 곳을 못 찾겠다. 뒤늦게 우리 식당을 응원하는 여론이 형성됐죠. 여보,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여론이 좀 무서웠는데 남편은 또 마음이 흔들리는 눈치였어요. 왜 식당 다시 하자고? 아니, 우리 가게 자리도 아직 안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난 이제 무서워. 그러다 또 무슨 조작으로 대중의 적이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도 당신은 시훈이네 부부 계속 만나주잖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방님이랑 동서 만나주는 거랑 우리 식당 다시 하는 게 무슨 상관인데? 난 시훈이네 부부 이제 못 믿겠어. 근데 당신은 믿어주더라고. 당신은 나보다 더 잘 믿어주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래서 다시 믿어보라고 사람들을? 우리 식당 단골들이 미안하단 문자 계속 보내. 왜 진짜 단골 중에 내 번호 아는 사람들도 있었잖아. 가고 싶었는데 여론이 무서워서 못 왔대. 뭐 그럴 순 있지. 결국 남편은 식당을 다시 열고 싶다고 했고 전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전에 하던 자리 말고 우리가 건물 매입해서 하자. 월세 나가는 거 아까워. 진짜요? 그럼 다시 가게 할 거야?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결심을 바꾸길 잘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 가게를 재오픈했고 SNS로 홍보를 한 덕분인지 첫날부터 많은 손님이 찾아와 위로와 감사, 미안한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그런 손님들을 보는데 그간의 서름이 어느 정도 씻기더라고요. 그리고 손님 중엔 서방님 내외도 있었습니다. 살살 눈치를 보며 밥을 사 먹는데 밥값은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랑 남편은 서방님과 동서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아르바이트생으로 써보고 직원으로 채용할지를 결정할 생각이죠. 남편은 모든 판단을 저에게 맡기겠다고 했고요. 그 후로 또 수년이 흘렀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저희 식당의 정직원으로 이제 착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제 딸이 희귀병 완치 판정을 받았단 거예요. 투자 잘해서 100억이라는 거금도 생겼지만 우리 부부의 일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매일을 살았고 함께 행복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찾았어요. 그리고 이만큼 살아보고서야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고 이젠 그 일상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오늘도 100억이라는 행운이 찾아준 우리의 터전에서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